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꽂히는 거 보면 좋잖아요. 월급 없어도 배당으로 사는 거 은퇴 후 꿈 아니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우편함에 건강보험 고지서 한 장 날아옵니다. 20만 원, 아니 30만 원. 전달까지 안 냈는데요? 이게 바로 월배당의 함정이에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확실히 알고 가세요. 월배당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어디서 받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같은 100만 원 배당인데 어떤 분은 건보료 0원, 어떤 분은 매달 25만 원씩 나가요. 차이가 뭘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직장 가입자세요? 지역 가입자세요? 아니면 피부양자세요? 직장, 지역, 피부 세 글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 지인 얘기 하나 할게요. 작년까지 남편 직장 건보에 피부양자로 붙어 있었어요. 건보료? 한 푼도 안 냈죠. 그러다가 은퇴하고 시간 생기니까 유튜브 보다가 월배당 ETF 알게 됐어요. 오, 이거네. 매달 용돈처럼 들어오네. 해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1년 지나니까 통장에 매달 120만 원씩 배당금 들어와요. 기분 좋죠? 커피값 안 아껴도 되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그런데요, 2월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편지 왔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건보료 28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달이요. 1년이면 336만 원이에요. 배당으로 1,440만 원 받는데 건보료로 336만 원 나가니까 실수령은 1,100만 원 남짓. 세금까지 떼면 더 줄어들죠. 그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나 월급쟁이도 아닌데 왜 월급보다 많이 떼가냐고요. 억울하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 얘기 듣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걸요? 아니, 난 직장 다니는데 나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직장 가입자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냐고요? 직장 가입자는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으면 추가 건보료 붙습니다. 월배당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죠. 여기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좀 있으면 800만 원만 더 생겨도 2천만 원 넘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추가 고지서 날아와요. 그럼 피부양자는요? 더 무섭습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연 2천만 원만 넘어도 자격 박탈이에요. 그 즉시 지역가입자 되는 거예요. 월배당 150만 원만 받아도 연 1,800만 원, 여기에 이자 소득 조금만 더 있으면 끝입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건보료 기준이 2천만 원이라던데 1천만 원 얘기는 또 뭐냐고요? 혼란스러우시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2천이면 2천이지 왜 1천도 나오고 또 2천도 나오고 세금 쪽에서도 2천만 원 종합과세 얘기 나오고 머리 아프잖아요. 핵심만 딱 정리할게요. 1천만 원은요, 금융소득을 건보료 계산에 넣을지 말지 정하는 선이에요.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아예 없는 걸로 쳐줍니다. 건보료 계산할 때 완전히 빼주는 거예요. 2천만 원은요, 추가 건보료 붙일지 말지 정하는 선입니다. 근로소득 빼고 나머지 소득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그때부터 보수의 소득 보험료라는 게 따로 붙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철수 씨가 배당으로 7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500만 원 더 있어요. 겉으로 보면 700 더하기 1,500, 2,2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넘었네? 추가 건보료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 금융소득 700만 원은 1천만 원 이하니까 건보료 계산해서 아예 빼주거든요. 그럼 임대소득 1,500만 원만 남죠. 이게 2천만 원 아래니까 추가 건보료 안 나옵니다. 반대로 영희 씨 케이스 볼게요. 배당 1,300만 원 받았어요. 다른 소득은 없어요. 1,3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안 넘었으니 괜찮겠네? 아니거든요. 금융소득 1,300만 원은 1천만 원 넘었으니까 건보료 계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소득으로 인정되는 게 1,300만 원. 근데 이게 2천만 원은 안 넘었으니까 추가 건보료는 안 나와요. 하지만요. 피부양자였다면 2천만 원 기준 걸려서 자격 날아갑니다. 보세요. 똑같이 2천만 원 안 넘었는데 한 명은 피부양자 유지되고 한 명은 탈락이에요. 왜?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 때문에. 아, 머리 아프시죠? 저도 알아요. 근데요, 이거 모르면 진짜 억울하게 당합니다. 국가가 일일이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고지서만 덜렁 보내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공부해야죠. 안 그러면 조용히 더 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덫을 피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ISA 계좌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작동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서 번 돈은 200만 원까지 세금 0원이고요. 넘는 돈도 딱 9.9%만 떼고 끝이에요. 더 중요한 건요. 이게 종합소득에 안 잡혀요. 무슨 말이냐면 금융소득으로 안 쳐준다는 겁니다. 그럼 1천만 원 기준이니 2천만 원 기준이니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월배당 ETF 하실 거면요. 일반 계좌 말고 ISA로 옮기세요. 같은 배당 받는데 한쪽은 건보료 폭탄 맞고 한쪽은 조용히 세금 9.9%만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요, ISA도 한계는 있어요.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큰돈 굴리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연금저축이랑 IRP예요. 연금 계좌는요, 배당금 들어와도 바로 세금 안 떼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때도 1년에 1,200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 적용돼요. 더 좋은 건요. 연금 수령액은 건보료 계산이 달라요. 일반 배당 소득처럼 막 건드리지 않습니다. 받는 방식만 잘 설계하면 건보료 부담 확 줄일 수 있어요. 단 주의할 점 있어요. 연금 계좌는 중간에 깨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쓸 생활비 계좌랑 노후 계좌는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연금 계좌는 진짜 나중을 위한 거예요. 급할 때 꺼내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해외 직접 투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해외 투자하면 건보료 안 나온다는 말 반만 맞아요. 해외 ETF에서 배당금 받으면요. 그거 여전히 배당 소득이에요. 건보료 다 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고배당 ETF 사서 배당 받으면 국내 배당이랑 똑같이 건보료 나가요. 그럼 뭐가 다르냐고요?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를 팔아서 번 돈, 그러니까 매매 차익은요. 배당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잡혀요. 그리고 양도소득은 건보료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국내 월배당 ETF로 1년에 1,500만 원 받으면 금융소득 1,500만 원 잡혀서 건보료 계산 들어가요. 피부양자면 자격 날아가죠. 근데 해외 성장주 사서 1,500만 원 수익 나고 팔았다? 이건 양도소득이라 건보료 안 건드려요. 그래서 해외 투자의 핵심은요. 배당 많이 주는 상품 사서 월세처럼 받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자산 사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팔아서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배당으로 생활비 만들지 말고 매도로 생활비 만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살에 은퇴하셨어요. 월 2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 필요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A, 월배당 ETF로 매달 200만 원씩 받기. 원금 2억 4천 정도 넣으면 연 12% 수익률 가정하고 가능하겠네요. 그런데요. 연 2,400만 원 배당이니까 피부양자 자격 날아가고 지역가입자 되면서 건보료 연 300만 원대 나갑니다. 세금까지 합치면 실수령 2천만 원 안팎. 방법 B, 해외 성장형 ETF 같은 돈 넣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팔아 쓰기. 월 200만 원 필요하면 그때그때 팔면 돼요. 이건 양도소득이라 건보료 안 나가요. 세금은 양도세 22% 나오지만 건보료는 0원. 연 2,400만 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나을까요? 물론 개인마다 상황 다르죠. 근데 건보료 부담만 놓고 보면 B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째, 피부양자 유지가 최우선이면요. 월배당을 일반 계좌에서 받지 마세요. ISA나 연금 계좌로 옮기는 게 답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 키우다가 2천만 원 넘으면 그 순간 피부양자 날아가거든요. 둘째, 직장 가입자시면요. 근로소득 외 소득 2천만 원 기준이랑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보셔야 해요. 배당이 쌓이기 시작하면 ISA 같은 절세 계좌 활용해서 소득 노출 막는 게 핵심이에요. 셋째, 이미 지역가입자가 되셨다며 이제는 배당 늘리기보다 성장형 자산 위주로 가시고 생활비는 필요할 때 조금씩 매도해서 만드는 구조로 바꾸세요. 배당은 최소화하고 현금 흐름은 매도로 만드는 거. 이게 해외 직접 투자의 진짜 핵심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배당은 아예 받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배당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피부양자인데 연 1,800만 원 정도까지는 배당 받아도 괜찮아요. 2천만 원 기준 안 넘으니까요. 근데 이걸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위험하고 ISA 계좌에서 받으면 훨씬 안전하죠. 직장 가입자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건보료 계산에서 아예 빠지니까 연 1천만 원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ISA 계좌 활용하면 더 깔끔하게 정리되죠. 결국 핵심은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구조예요. 같은 돈 벌어도 어떤 통로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도 다르고 건보료도 다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26년부터 건보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0.1%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소득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법 큰 금액이에요. 월 300만 원 건보료 내시는 분이면 내년부터 월 4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거거든요. 1년이면 50만 원 가까이 되죠. 이것도 10년, 2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조 정리하셔야 해요. 배당 늘리는 데만 정신 팔리지 마시고 건보료 구조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월배당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계좌에서 받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배당으로 매달 용돈 들어오는 기분 좋죠? 저도 압니다. 근데 그 기분 좋은 게 나중에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오면 억울하잖아요. 똑같은 배당인데 ISA에서 받으면 세금 9.9%,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건보료까지 합쳐 3,040%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월배당 받고 계신가요? 일반 계좌인가요? 절세 계좌인가요? 피부양자세요? 지역가입자세요? 소득은 연 얼마나 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장인지 지역인지 피부양자인지 그리고 월배당 목표 금액 ISA나 연금 계좌 있는지 없는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케이스별로 딱딱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월배당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눌러 두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한테 더 빨리 닿게 하는 버튼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경제였습니다.